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14일까지 저희가 네, 예정된 북콘서트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만은, 네, 네, 이게 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네, 염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도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때 다시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다시 죄송한 공지인데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됐던 서울 북콘서트는 취소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런 코로나19 네, 사태가 종식이 되면 광주부터 다시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또 우리 민주 시민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이고 네. 아니면은 또 총선 임박해서는 좀 그때는 나아지지 않겠어요? 아예 일주일 내내 우리가 네. 다니더라도 그래 보면 어떨까 네. 싶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김 PD님께 그런 음. 부탁 드리기가 너무 죄송했는데 요즘은 라디오 방송을 안 하시니까. 아유, 제가 그래서 정말 네. 요즘 참 뭐 방송을 안 해서 섭섭한 것도 있지만 네. 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시간이 나니까. 네. 좀 많이 쉬시고 네. 많이 여유도 좀 가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김엄마의 몸은 김엄마 개인의 몸이 아니니까요. 네. 잘 지키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은 대표성 휴리스틱하고 다원적 무지라는 두 가지 행동 경제학 이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지역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수구 보수 꼴통 지지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발언이 아주 가끔 들리던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발언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발언이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선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휴리스틱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림짐작 혹은 대충 찍기 뭐 이쯤 되는 단어입니다. 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찍는다고 보는 거죠. 이게 주류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이 사람을 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찍는 기술을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판단을 할 때 판단해야 되는 대상을 전체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보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특징 한두 가지만 딱 보고 전체를 넘겨 짚어버리는 겁니다. 행동경제학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예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지성 씨는 안경을 낀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자로 평소 베토벤과 드보르작 음악을 즐겨 듣는다. 김지성 씨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1. 서울대학교 교수. 2. 영세 자영업자. 이렇게 보기가 주어집니다. 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게 정답 같나요?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1. 서울대 교수를 정답으로 골라요. 왠지 안경을 낀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자가 베토벤과 드보르작을 즐겨 들으면 서울대 교수일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되게 잘못 찍은 겁니다. 네. 확률적으로 너무 낮은 쪽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는 명예교수까지 합쳐도 많아야 4,000명이거든요. 근데 전국의 자영업자 숫자는 500만 명이 넘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김지성 씨의 직업은 자영업자일 확률이 1,500배 가까이 높죠. 하지만 사람들은 명문대 교수라는 이미지, 대표적인 이미지죠. 호리호리, 안경, 클래식 듣기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으로 사람을 와장창 판단해버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때 많이 드는 예가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정재, 김윤석, 김혜수, 전지현 등등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죠. 네. 영화 초반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정재 씨,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뽀빠이로 불리는 도둑인데 이 뽀빠이 일당의 미술관을 털었어요. 근데 경찰이 뽀빠이를 용의자로 봅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뽀빠이한테 찾아와서 사진을 한 장 들이밀어요. 그 사진에 도둑 일당 중 한 명이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네. 뒷모습만 찍혔습니다. 네. 앞모습과 얼굴이 안 나온 거죠. 경찰이 그걸 뽀빠이한테 보여주면서 야 뽀빠이 너 사진 잘 나왔다. 거기서 자전거는 왜 탔을까? 이렇게 떠봅니다. 네. 근데 뽀빠이가 사진을 보니까 뒷모습이거든요. 네. 자기 얼굴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야?
그리고 이게 나라고? 뭐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야? 뭐 이런 대사를 해요. 그런데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야. 이 말이 대표성 휴리스틱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일단 우리는 전두환이 열나 나쁜 놈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전두환의 대표적인 신체 특징이 벗겨진 머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벗겨진 악당은 왠지 전두환일 것 같다는 대표성 휴리스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뽀빠이가 한 말, 뭐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야? 이 말은 반장님, 지금 반장님 말은 털린 미술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적발되면 그게 뽀빠이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오류예요. 라고 멋지게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물론 근데 뽀빠이가 범인이 맞기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야? 이걸로 사람의 특성을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성 휴리스틱이 특정 지역 사람들을 혐오하는 데 사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출신, 수구 꼴통이네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절대 한두 가지의 대표성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죠. 하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무지개와 같은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진보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분들과 함께 단단하게 연대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감염병 사태로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이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 민주 시민들의 올바른 자세는 당연히 격려, 연대 이런 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다원적 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말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요. 저는 다원적 무지보다는 집단 착각 혹은 집단 오해 뭐 이게 더 적절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플로이드 올포트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제자인 데니얼 카츠하고 함께 연구한 다음에 193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이론이 나옵니다. 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착각의 원인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맞다고 생각할까봐 나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거나 침묵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동조해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다들 그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착각해서 이런 오류를 저지른다는 거죠. 근데 이 다원적 무지를 실전에 응용했던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 박정순 교수의 1989년 연구인데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구와 광주 지역 시민분들 계시면 함께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대구와 광주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감정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먼저 대구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자기를 뺀,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대구 시민들이 광주 시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989년 연구에서는 대구 시민들의 대답이 나 말고 다른 대구 시민들 그러면 당연히 광주 사람을 싫어할 거야 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84.1%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분들은 대부분 우리 대구 사람들은 광주 사람 싫어해 라고 짐작했다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광주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자기를 뺀 다른 광주 시민들이 대구 시민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시 연구에서 광주 시민들의 대답은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광주 시민들은 당연히 대구 사람을 싫어할 거야 라고 답한 비율이 72.9%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보다는 조금 낮지만 마찬가지로 당시 광주 시민들도 나 말고 우리 광주 시민들은 다 대구 사람 싫어하지 라고 짐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은 대구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답은 광주 사람들? 우리 대구 사람들을 싫어하겠지. 이렇게 답한 대구 시민들 비중이 86.1%나 됩니다. 광주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물어요. 대구 시민들이 광주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쪽 대구 사람들이 우리 광주 사람 싫어하겠지. 라고 답한 광주 시민들의 비중이 83.5%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요약하자면 대구 분들이나 광주 분들 모두
우리는 다들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어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작 그 답을 한 분들께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러니까 대구 시민에게는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은 광주 사람 싫어합니까? 혹은 광주 시민에게 다른 사람들 말고 당신은 대구 사람 싫어합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보면요. 대구에서 광주 사람이 싫다고 답한 응답자는 43.6%밖에 안 됩니다. 광주에서 대구 사람이 싫다고 답한 응답률은 그보다도 낮아요. 34.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당시 대구와 광주 시민들은 현실보다 훨씬 더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무려 80%가 넘는 대구 시민들이 나 말고 우리 대구 사람들은 광주 사람 무지하게 싫어할 거야. 광주 사람들도 우리 대구 사람 싫어하겠지. 라고 믿고요. 70에서 80% 정도 되는 광주 시민들도 나 말고 우리 광주 사람은 대구 사람 무지하게 싫어할 거야. 아, 대구 사람들도 우리 광주 사람 싫어하겠지.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실제로 싫어하는 사람 비중은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집단 착각, 다원적 무지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데 미워할 거라고 짐작하고 착각해서 나도 미워하는 척을 하거나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다 민중들로 살았고 그 민중의 절박한 처지에서 연대하면서 투쟁했다고요. 정치자 여러분, 저희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때 단 한 번이라도 집회에 참가한 동료 시민들에게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세요? 전라도세요?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집단 착각은 국민을 둘로 갈라놓고 통치하기 위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놈들이 만든 건데 우리는 단호히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하고 굳게 연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공공재 게임이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을 소개해드렸죠. 네. 공공금고에 기부를 하고 3배로 불려서 다시 나눠 갖는 게임입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2월 25일자 방송을 다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네. 그런데 이 공공재 게임 실험의 후속 실험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 협동, 연대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완배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이냐,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착하다고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악설을 믿느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인간을 대표성 하나로 간단하게 절대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대표성 유리스틱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협동적이고 또 때에 따라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어떤 분들은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도 계시는 거고요. 전두환 같은 개자식도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동적인 사람이 대략 몇 %쯤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대략 몇 %쯤 되느냐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통계학의 위력이 이런 겁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략 전체 인구에서 이기적 얍실이가 몇 %쯤 되고 협동적 협동이가 몇 %쯤 되는지 비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 게임을 해보면 남이 어떻게 하건 나는 한 푼도 기부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러니까 졸라 얍실이, 선천적 얍실이가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어떻게 하건 아무리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해도 꿋꿋이 끝까지 공공금고에 기부하는 태생적 협동이,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도 있어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로버트 크루즈반이라는 사람과 데니얼 하우저라는 두 심리학자가 이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얍실이와 협동이의 비율이 거의 게임마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봐도 이 비율이 거의 유지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통계를 내보면 이 통계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 중에 얍실이가 몇 %고 협동이가 몇 %인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통계를 내보면 무조건 협동하는 착한 사람은 약 13% 정도 됩니다. 반면 무조건 얍실이 짓을 하는 얍실이 비율은 한 2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얍실이보다 조금 많은데 다 미미합니다. 13%하고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63%에 이르는 절대 다수는 얍실이도 아니고 협동이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보답하는 성향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학계에서는 리시프로케이터, 보답자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상대가 얍실이 짓을 하면 나도 얍실이 짓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협동의 짓을 하면 나도 그 고마운 마음을 받아서 협동적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짐작을 해보면 인류의 다수는 선천적으로 착하거나 선천적으로 사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수냐? 받은 만큼 보답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걸 호모 리시프리칸, 즉 보답하는 인간 혹은 뭐 상호적 인간, 주고받는 인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간은 경제학이 말하는 무조건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절대 아니고요. 63%에 이르는 절대 다수는 받은 만큼 보답하는 상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뭐 수구 꼴통이라거나 어떤 딱지를 붙여서 대하면 상대도 그렇게 맞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고조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인류는 호모 리시프로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순환을 시작해야죠. 고통에 빠진 우리 민중들이 지역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항상 뜨겁게 응원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대를 고마워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연대의 힘이 더 강해지죠. 무려 인류의 60%가 통계적으로 호모 리시프로칸이니까요. 지금도 많은 민주시민분들이 감염병으로 고통에 빠진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시죠. 이렇게 네.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회의 실력이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분들 역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또 누구보다도 강하게 연대의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엮여나가야 됩니다. 민중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비열한 지역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단단하게 어깨를 걸고 서로를 돕고 응원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대표성 휴리스틱과 다원적 무지라는 두 행동경제학 이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